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파이프라인에는 파이프라인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데이터 디펜던스에 의한 데이터 해저드. 그래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했을 때 항상 만족되는 read after write, write after write, write after read 데이터 디펜던스들이 파이프라이닝을 구현한 프로세서에서는 순서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디펜던스를 그 read랑 write 사이의 순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 디펜던스를 인포스하는 우리가 파이프라인 스토어, 파이프라인 인터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트루 데이터 디펜던스에 의한 스토어이 자주 발생하니까 그거에 의한 스톨 타임을 줄여주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베일러블 할 때 바로 레지스터 파일에 라이트 한 다음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보내주는 데이터 바이패스, 포워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입의 해저드는 스트럭처럴 해저드. 즉, CPU 안에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다면은, 예를 들어서 듀얼 이슈 슈퍼스케일러인데 인티저 ALU가 하나밖에 없다면은 우리가 인티저 어리스메틱 명령어는 하나밖에 백엔드 파이프라인을 이슈할 수 없죠. 하나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리소스에 의한 제한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트럭처럴 해저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컨트롤 해저드. 컨트롤 해저드는 뭐죠? 브랜치 명령어에 의해서 브랜치 명령어가 나타날 때마다 다음 명령어의 주소는 브랜치 명령어를 실제 실행해 본 다음에 그 다음 사이클에 가야 제대로 된 다음 명령어의 주소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브랜치 명령어를 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브랜치 명령어를 실행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의 효율은 심각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스테이지는 패치 스테이지에는 인풋은 프로그램 카운터고 패치 스테이지 아웃풋은 인스트럭션이에요. 근데 그 인스트럭션 캐시, 메모리를 통해서 우리가 명령어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그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가지고 브랜치 프리딕터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PC 값만 가지고, 즉 명령의 주소만 가지고 이 명령이 브랜치인지 아닌지, 이 명령어가 만약에 컨디셔널 브랜치면은 이번엔 테이큰일지 not 테이큰일지, 그 다음에 어떤 주소, 다음 명령의 주소는 어떤 주소인지 그 타겟 주소를 정확하게 예측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치 프레딕터라고 하고, 가장 초기에 나온, 그리고 아직도 인베디드용, 아마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인베디드 프로세서들, 작은 것들이 뭐 수백 개씩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아마 이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BTB, 인베디드용. 여러분이 아마 실험할 때 보면 옛날엔 스트롱 암이나 X스케일 같은 보드 쓰는데 아직도 그런 거 써요? X스케일 들어본 사람? 스트롱 암. 아직 3학년이라 이런 실험 실습 안 했나? 인베디드 실습 이런 거 없어요? 실험 과목들? 이 보드 가지고 뭐 IoT 디바이스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이런 거 안 하나? 아직 안 해봤죠?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그런 인베디드용들은 성능이 떨어지는데, 거기는 이런 브랜치 타겟 버퍼 구조로 된 브랜치 프리딕터들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 실행했던 브랜치 명령의 주소 값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PC 값이 들어오면 이 테이블을 검색해서 만약에 매치되는 PC가 있으면 넌 브랜치였잖아.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브랜치가 그 저번에 테이큰 했을 때 점프한 주소, 타겟 주소를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테이블에 기록해둬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디렉트 브랜치인 경우, 디렉트라는 것은 하드코딩 되어 있는 거, 브랜치 이퀄 R1, R2 루프. 루프로 가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죠? 항상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점프 앤 링크, 팩토리얼. 항상 팩토리얼로 가게 돼 있다. 그런 디렉트 브랜치인 경우는 타겟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항상 글로 가기 때문에 한번 실행하면 그 브랜치가 나오면 그 타겟으로 또 점프할 거라고. 만약에 테이큰이면 그 타겟을 저장해 놔서 타겟을 예측하고, 컨디션, 브랜치 컨디션은 바이모달 프리딕터라고 해서 2빗 카운터를 써요. 2빗 카운터를 쓰면
싱글 비트 라스트 타임 프리딕터는 저번에 테이큰 했으면 이번에도 테이큰, 저번에 not 테이큰 했으면 이번에도 not 테이큰. 그렇게 예측하면 89% 정도 정확한데 to be 카운터를 쓰면 이런 카운터를 쓰면 테이큰일 때마다 0에서 01, 10, 11 not 테이큰이면 11에서 10, 01, 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 most significant bit, 아까 to be 카운터의 앞에 자리가 1이면, MSB가 1이면 테이큰으로, 0이면 not 테이큰으로 예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한 비트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93%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브랜치 컨디션 프리딕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 바이모달 프리딕트는 다이나믹하게 스테이트 머신식으로 동작하니까 처음에는 얘가 테이큰을 많이 하면 테이큰으로 예측하다가 어느 순간 얘가 그 다음부터 not 테이큰으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 또 not 테이큰으로 예측하다가 다이나믹하게 비행기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바이모달 프리딕터, 이 to be 카운터, 업 다운 카운터를 바이모달 프리딕터라고 하고 CPU 내에는 여러 가지 프리딕터 구조들이 들어갔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프리딕터예요.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이름만 얘기하지만 그 인텔의 내 오피스메이, 세이유에라는 그 미시간 박사의 그 아이디어, 투 레벨 어댑티브 트레이닝 스킴이라는 그 좀 더 고성능 프리딕터도 바이모달 프리딕터가 그 안에 있어요. 걔는 한 97% 정확하고 93%에서 97% 정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임프루브드한 버전을 만들어서 요즘엔 98%, 9% 정확하게 컨디션 프리딕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면 첫 두 번에 무조건 응? 뭐? 처음 두 번에 무조건 틀리면 뭐야? 처음에 운 좋으면 맞는 거예요. 처음에 제일 리셋 해주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 00으로 이니셜 하지만 0으로 프리딕션 하니까 not 테이큰일 거라고. 그럼 not 테이큰으로 예측하는데 실제 테이큰이면 틀리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 인크리먼트 하고 만약에 계속 테이큰이면 두 번은 미스가 발생을 하지. 근데 운이 좋으면 실제 not 테이큰이면 맞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모달 프리딕터를 만들 수가 있고 바이모달 프리딕터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투빗 카운터니까 투빗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면 요 오토메이터를 4개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실험해 봤더니 요게 00, 01, 10, 11 그다음에 not taken 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죠. 요게 투빗 saturating up down 카운터고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바이모달 프리딕터고 요거를 쓸 때도 있어요. 얘는 뭐야? 00, 01인데 테이큰 하면 보통은 00, 01, 10 인크리먼트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테이큰 하면 바로 11로 가. 빨리 가. not taken 하면 빨리 가. 요거랑 성능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이게 더 우수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요게 조금 낫고. 그래서 프로세서마다 요걸 쓸 수도 있고 요걸 쓸 수도 있고 둘 다 바이모달 프리딕터 투빗을 써서 바이모달 프리딕터라고 부르는데 되게 이걸 많이 써. 질문. 그 바이모델 프리딕터랑 그 이전에 사용했던 프리딕터랑 차이점을 아, 라스트 타임 프리딕터? 네. 한비 쓰는 거? 아까 BTB에 보면은 라스트 타임 프리딕터는 컨디션 정보가 지난번에 테이크인지 not 테이크인지 한 비트만 있으면 되죠. 얘는 2비트가 있는 거야. 그치? 바이모달은 2비트가 있잖아. 스테이트 머신이니까. 그쵸? 근데 한 비트만 하면 간단해 지난번에 테이큰 했으면 이번에도 테이큰으로 예측하는 거고 지난번에 not 테이큰 했으면 이번엔 not 테이큰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라스트 타임은 한 bit만 쓰는 거는 2bit이면 만약에 00으로 이니셜라이즈 했으면은 테이큰 했어도 얘는 계속 not 테이큰으로 프리딕션 하죠. 얘가 10이 될 때까지 MSB가 1이 돼야 프리딕션 하니까. 얘는 그 히스토리 누적을 좀 더 많이 하는 거지. 스테이트가 더 있으니까. 라스트 타임은 지난번 히스토리만 갖고 있는데 얘는 누적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누적된 투빗 히스토리를 가지면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줄 수 있다. 오케이? 전에 축적된 데이터가 없을 때는 테이크일 때랑 업테이크일 때 모두 다 실행한 다음에 한쪽을 플러스하는 게 더 이득이 되잖아요. 모두 다 실행한다고? 실행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풋으로 일단 넣어놓고 그 전 명령어에서 테이크인이나 테이크인이 결정이 나면 한쪽을 플러스하는 게 더 이득하나요? 어차피 얘는 다 프리딕터라 프리딕트한 패스로부터 명령어를 패치해서 패치, 디코드, 리드, 익스큐트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 실행해 본다고. 프리딕션 결과는 실제 검증을 해서 프리딕션이 맞았으면 계속 들어가는 거고 틀리면 플러시가 일어나는 거지. 아니 그
예측을 하잖아요. 음. 맞을지 안 맞을지. 그래서 하나만 명령어를 맞다고 예측을 하면 그 맞았을 때 점프되는 PC 카운트로 가서 인스트럭션을 넣고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이 뭔지 모르겠. 만약에 이제 처음 실행되는 그런 분기나 그런 경우에는 누적된 데이터가 없지. 히스토리가 없지. 그래서 잘 워킹 안 하지. 처음에는. 그러면 그게 그 이퀄일 때랑 낫 이퀄일 때 둘 다 그러니까 채택됐을 때 채택되지 않았을 때 둘 다 실행을 해서 둘 다 실행을 못 하지. 패치하는 건데 얘는 프리딕션 하는 게 다음 명령을 패치하려고 프리딕션 하는 건데 둘 다 패치해 가져올 수는 없지.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오는 거지. 둘 다 패치하면 오버헤드가 커지지. 그 중에 하나 버리게 되니까. 오케이? 아. 그래서 근데 저번에 그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브랜치 프레딕션 안 한다고 해도 디코딩 단계에서 그 분기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디코딩 하면 분기 명령인지 아닌지는 알지. 아 분기 명령인지 아닌지. 그것만 아는 거지. 그럼 엑시큐션 단계에서 이게 그거는 이제 실제 실행하는 거지. 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 그때는 BR 브랜치 이퀄이면 R1, R2 비교해서 만약에 같으면 테이큰이고 컨디션이 결정되는 거고 또한 브랜치 이퀄이니까 PC 값 현재 브랜치 명령의 주소에다가 옵셋을 빼거나 더해줘서 PC 타겟을 계산하지. 그 계산은 이 실행 사이클 해주는 거지. 오케이? 히스토리가 없는 처음 들어온 명령어는 그럼 피리큰으로 아,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니까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 컨디셔널 브랜치가 실제로 테이큰이 맞을 것 같아? 나 테이큰이 맞을 것 같아? 왜? 루프가 우리 학생 똑똑해. 맞아. 루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랜덤하다고 생각하면 루프는 99번 테이큰하고 100번째 나 테이큰이잖아. 100번째 실행할 때. 그래서 테이큰의 비율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아까 그 투빗 바이모달 프리딕터의 스테이트를 뭘로 이니셜라이즈 하겠어? 너무 갑자기 나니까 선착순. 나 잘 모르겠고 둘 중에 누가 더 빨랐는지 모르겠는데 사내가 얘기해봐. 11? 그 다음 두 번째 하네. 10? 나 써왔죠. 11로 하면 처음에 얘가 모든 브랜치는 되게 한쪽으로 바이어스 돼 있거든. 주로 나테이크라든지 주로 테이크라든지. 근데 11로 해놓으면 테이큰으로 너무 바이어스 돼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나테이크 하려면 두 번 미스가 한 다음에 나테이크 되잖아. 10은 금방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 하려면 이거는 뭐 교과서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저 바이모달 프리딕터로 BTB를 만들어 놓고 이니셜라이즈 하려면 10으로 셋 해놓겠죠. 기본적으로 테이큰이 더 많으니까 10이 나은 거고 얘가 또 나테이큰인 경우는 빨리 어댑트 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프레딕터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지. 이거 다 하드웨어지. 우린 다 하드웨어. 여기 지금 하는 거는 다 하드웨어. 하드웨어. 그래서 이런 걸 바이모달 프리딕터라고 해요. 그래서 브랜치 프리딕션이란 뭐냐? 세 가지를 프리딕션 하죠. PC 값만 보고 명령어 주소만 보고 딱 브랜치인지 아닌지 컨디션, 이번은 테이큰일지 나 테이큰일지 어디로 갈지를. BTB는 굉장히 얼리 폼이고 그 위스콘신 대학의 짐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제안한 논문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존 헤네시, 데이비 패터슨급이야. 데이비 패터슨보다 위 같아 내가 보기에. 영향력이. 그 사람이 제안한 스킴이고 아주 80년대 나온 스킴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스킴이고 요즘에는 굉장히 임프루브 되어 있어서 타겟 프리딕션 하는 거는 브랜치 타겟 버퍼에 컨디션 프리딕션 파트는 쪼개가지고 걔는 따로 좀 더 복잡한 구조로 정확하게 컨디션 프리딕션은 따로 하고 타겟은 BTB 구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BTB를 여기 보면 뒤에 나오지만 타겟 어드레스 캐시라고 불러. 타겟 어드레스. 타겟만 저장하니까 컨디션 없고 자, 또 질문. 그 아까 퀴즈랑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그 TT로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하면 이제 너무 바이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TT가 오고 TN이 오고 NT가 오고 NN이라 온다고 할 때 그 TT가 올 확률이 이제 제일 높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이니셜라이즈 할 때 그 TT가 확률이 왜 제일 높아? 왜냐면 T 올 확률이 이제 뭐 그 루프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아. 80% 정도 온다고 하면은 64% 이제 TT이고 뭐 실제로 테이크인 비율이 69% 정도 되나? 네, 정확하게 여기 보면 테이큰 백워드 브랜치는 테이큰으로 가정하고 이건 또 컨디셔널 브랜치인데 컨디셔널 브랜치 60%가 테이큰 60% 정도가 테이큰. 그래서 TT가 더 많을 거다고 가정하는 거는 가정일지. 실제로는 나테이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프리딕션하고 프리딕션 한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브랜치 명령어가 디코딩이 문제가 아니라 패치되기도 전에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서 명령어 주소만 가지고 다 예측을 한다. 패치 앤 디코드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리딕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사이클에 예측되는 패스로부터 명령어를 미리 패치하기 위해서. 그쵸? 프리딕션을 하면 타겟으로부터 다음 패치의 넥스트 사이클은 타겟으로부터 바로 패치한다고. 무조건 프리딕션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 정확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글로 미리 브랜치 명령을 실행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예측된 패스로부터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실제 실행해서 검증이 맞으면 계속 흘러가는 거, 틀리면 취소시키고 다시 새로 계산된 패스로부터 명령 패치가 시작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 실제로 예측된 그런 컨트롤 플로우, 프로그램 흐름의 그 패스로부터 명령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 가져와서 실행하는 것을 speculative execution이라고 그래요. 전에 우리가 봤던 얘도 speculative execution이죠. 왜? not taken일 거라고 가정하고 일단 가져와서 실행하잖아. 그런 걸 다 speculative execu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다 스페큘레이션을 하는 거야. 그냥 미리 이럴 거야 하고 미리 실행하는 거야. 아니면 그걸 다 확인하고 기다리면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니까 미리 예측하고 그 패스로부터 가져와서 실행하면 거의 98% 99%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실행하다가 간혹 이제 미스프리딕션이 나면 플러시가 일어나고 제대로 된 패스로부터 명령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브랜치의 확률은 한 80%가 컨디셔널 브랜치예요. 꽤 많은 편이고. 그래서 컨디션 프리딕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세이웨가 그걸 굉장히 유명한 거. 세이웨가 그 일리노이가 아니라 미시간 PhD고 아이테니엄 팀 디자인 팀이 600명의 디자이너가 로버트 노이스 빌딩이라고 그래서 그게 인텔의 헤드쿼터 빌딩이에요. 메인 중앙 캠퍼스. 거기 6층이 다 멀셋 디자이너들인데 같이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600명 중에 마이크로 아키텍처 실제 가장 중요한 설계팀이 한 40명 돼요. 그리고 아키텍처 그때 우리 머신 랭귀지도 같이 설계했으니까 IA64 머신 랭귀지 만드는 아키텍처 팀이 한 20명? 근데 그 40명의 진짜 키 마이크로 아키텍트들이 그 사람이 칩 설계자들이야. 로직이나 이거는 사실 구현이거든, 코딩이거든. 이거는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로직 디자이너, 서킷 디자이너들한테 그 스펙을 다 얘기해 주니까. 그 중에 마이크로 아키텍트 중에 하나였고, 우리 팀에, 코어 팀에 한 친구가 항상 BMW가 오픈카가 있어가지고 젊은 친구인데, 중국 계인데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캘리포니아 바깥에 안 나가봤대. 근데 걔 오픈카를 타고 같이 이제 항상 점심 먹으러 가면 이제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 중국집. 거기 중국 유학생이 와가지고 딱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켜서 같이 먹자, 중국 음식을. 근데 얘한테 사인 받으러 왔어. 세이한테 이거 사인 좀 해달라고. 왜냐? 저널에 이렇게 얼굴이 나오잖아. 얼굴 알아본 거야. 같은 또 중국이니까 관심이 더 많았겠지. 유명하신 분이시네요. 그래서 사인 좀 해달라고 해서 사인도 받아갔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 우리가 IT 뉴스 설계할 때 항상 경쟁하는 회사가 그 디지털의 알파 프로세서 성능이 제일 좋으니까 뭐 HP, 뭐 IBM 상대도 안 되고 알파가 제일 성능이 좋았는데 우리는 항상 타도 알파야. 근데 우리 오버헤드가 있잖아. 왜냐 인텔 프로세서는 이게 관리해야 될 칩셋이랑 무슨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고 또 기존의 IA64 중에 X86을 하드웨어 트랜슬레이션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칩 에어리아에서 하드웨어 트랜슬레이션 하는 에어리아만 18%.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큰 칩이에요.
다른 CPU 칩에 비해서 복잡성이 더 많은 거지. 근데도 항상 나오면 세계 최고가 돼야 되잖아, 성능 면에서. 그래서 어려웠는데 우리가 막 설계하고 있는데 한 번은 디지털에서 소송이 걸려왔어요. 너희가 우리 브랜치 프리딕서를 베꼈다. 근데 원조가 바로 우리 같은 팀에 있는데 얘가 원조인데 학교에 있으니까 특허를 그걸 안 걸어놓은 거야. 가지고 그 디지털에는 또 웨스턴 리서치랩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랩이 있는데 거기 우리 대학원 소부에서도 얘기하지만 스캇 맥팔링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세유애가 그걸로 이제 PTD CSS를 썼는데 참 복잡해 처음에는. 여러분한테도 설명하면 내가 쉽게 설명할 수는 있어. 근데 좀 복잡하게 논문도 쓰고 좀 복잡해 보였는데 그 스캇 맥팔링이 그거를 딱 분석하더니 그거를 굉장히 심플하게 그거를 리파인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딱 제거하고 약간 바꿔서 성능을 확 올려버렸어. 다시. 그 스캇 맥팔링의 그 테크니컬 리포트. 그 실제 논문도 아니고 테크니컬 리포트인데도 보통의 이스카라고 우리 최고 컨퍼런스, 탑 컨퍼런스의 논문보다도 더 퀄리티가 있는 테크니컬 리포트고 그걸로 유명하지 그 사람은. 그런 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걸 바꿔서 약간 개량해서 자기네 알파 프로세스에 넣어놓고 이제 그걸로 특허를 만들어 놨겠지. 그러면서 특허가 없었으니까 야 너희가 이 투레벨 어댑트는 우리 거라고 해가지고 그때 내 매니저가 그 칩 아키텍트였어요. 그 600명 그 칩 아키텍트 그 사람이 세야한테 야 네가 가서 좀 변호 좀 해봐. 원래 네 거잖아. 쟤들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데 가서 거기 그 법원에 가서 디펜스하고 뭐 하여튼 잘 디펜스 했다고 그러더라 나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벌어져.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거 발견하면 실제 칩에 들어가고 칩에 들어가면 내가 96년 인텔에 있을 때 펜티움이 1년에 1억 개가 팔렸어요. 펜티움이. 그 당시 지금보다 여러분 태어날 때지 96년이면 그렇죠? 지금은 아마 10억 대는 팔리겠지 최소한. 뭐 얼마인지 내가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이 하나 뭘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면 10억 개 커지는 거야. 10억 개로 퍼지는 건데 큰 돈은 안 돼. 인텔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걸 해야 돼. 우리 연구실 새로운 거 하고 있으니까 올해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한번 휘어잡을 수 있어. 네이버보다 더 커질 수 있어. 네이버는 국내용이지만 이건 전 세계용이야. 실내 측위는 우리가 그 딥러닝으로 필드를 학습시키면 기존의 점퍼보다 10배 정도 성능이 좋아져. 그러면 지금까지 실내 측위 LBS가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가 활성화 안 되는데 다 활성화시킬 수 있고 공장 빌딩 다 들어가야 돼. 일이 많아. 근데 우수한 학생들이 필요해. 여러분 같은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좀 와서 좀 한번 바꿔보자고 세상을. 많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걸 하고 있어. 그래서 80%가 컨디셔널 브랜치고 브랜치 프리딕션을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아까 BTB나 바이모달 프리딕터, BTB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거는 하드웨어 캐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시 구조를 배우죠. 캐시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컴파일러가 해줄 수도 있어요. 컴파일러가 해줘. 무슨 말이야? 컴파일러라는 건 뭐라 그랬죠? 여러분 C나 자바, 뭐 포트란, 파이썬이 있으면 걔를 머신 랭귀지로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건데 컴파일러가 브랜치 프리딕션을 해준다? 컴파일러가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해보면 이건 백워드 브랜치니까 테이큰일 거고 얘는 아마 나테이큰이 많을 거고 테이큰 이거를 분석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브랜치는 바이오스 되어 있으니까. 컴파일러가 해주는 브랜치 프리딕션을 스태틱 프리딕션이라고. 왜 정적으로 실제 다이나믹을 런타임에 해주는 거고 이건 컴파일 타임에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 뒤에 미리 얘기하면 여기 이것도 안 되는데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프로파일링은 뭐냐면 컴파일러가 요즘에 어떻게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나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니까 컴파일러가 어떤 일을 하냐면 트랜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트랜슬레이트한 코드를 실제 실행을 해봐. 해서 걔의 성능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프로파일링이 뭐냐면 실제 한번 그 간단한 샘플 데이터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브랜치마다 얘가 테이큰이 많았다, 나테이큰이 많았다, 바이스 된 걸 알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얘는 테이큰이 많을 거야, 나테이큰이 많을 거야 하고 명령어에다 한 비트씩 인코딩 할 수 있지. 그러면 하드웨어는 실제 명령어가 들어오면 얘 테이큰이라고 컴파일러가 그러네. 그럼 테이큰으로 예측해주면 돼. 그럼 아까 초기에는 미스가 많다고 그랬잖아. 바이모달이니 뭐 뒤에 나오는 것도. 왜냐하면 하드웨어 히스토리가 쌓여야 되니까. 하지만 컴파일러 프리딕션을 이용하면 처음부터 컴파일러 정보를 이용해서 해줄 수 있죠. 하지만 명령어에다가 그런 컴파일러가
프리딕트 테이크이다 not take이다 정보를 인코딩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기존 X86은 안 되지만 i64에는 그런 비트가 들어가 있어요. 명령어마다. statically predict taken, not taken. 그러면 컴파일러가 그 정보를 인서트 해주면 컴파일러 처음에 프로세스 처음 실행할 때는 하드웨어는 아직 키수가 안 쌓였으니까 하드웨어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줘요. 그럼 좀 더 정확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쥐어짠다니까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의 IT 시대가 온 거예요. IT 시대가 오고 전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학생이 질문했는데 루프가 있으면 100 이터레이션 루프 하잖아. 루프를 돌면 바이모달 프리딕터 쓰면은 테이크니까 쟤는 일일로 세츄레이션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00번째 코드 실행한다면 not taken하고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때는 틀릴 거라고. 100번이건 1000번이건 마지막 이터레이션 틀릴 거잖아. 근데 CPU 설계하는 사람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아이티늄에 뭐가 있냐? 퍼펙트 루프 프리딕터가 있어. 그래서 카운티드 루프, 이게 뭐 조건을 만족하는 루프는 조건이 언제 만족할지 모르니까 쉽지 않지만 카운트 루프, for 루프 같은 거는 정확하게 100번째 이터레이션에 되면은 그때는 not taked로 예측해줘요. 알 수 있어. 왜냐? 카운터 가지고 카운트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다 얘기해주면 여러분 너무 머리가 더 복잡해질 거야. 뭐 복잡해지는데 복잡한 걸 한 번에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하나 개념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 공부한다는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걸 왜 이렇게 했지? 내가 또 이렇게 되겠네 하고 생각하는 거야. 논문이고 박사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게 앞으로 차이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 아무리 복잡해도 다 만들 수 있어. 실제로 알고 보면 이렇게 뜯어보면 간단하거든.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질문. 그러면은 차라리 코드를 해서 몇 번을 반복할지 알면 굳이 프리딕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루프 같은 경우에 몇 번이 카운트가 4하고 i 걸 컨스탄트로 지어진 경우도 있지만 변수로 해가지고 이번엔 100, 이번엔 1000 바뀔 수 있거든. 그러면 그때그때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 데이터가 100으로 이니셜라이즈 됐네. 그럼 100번 카운트하고 1000 하거든. 런타임에. 알겠지? 그리고 또 조금 더 얘기하면 브랜치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걸 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익스큐션까지 안 가고 디코딩 스테이지에서 간단한 브랜치는 다 빨리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버헤드가 좀 더 줄어들지, 브랜치 같은 경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도 있고, 여기도 얘기하는 좀 브랜치 폴딩해서 뭐 아주 라이클리 브랜치면은 항상 테이크닐 거면은 예측되는 브랜치는 이미 브랜치 컨디션 프리딕션이나 브랜치 타겟 버프의 타겟이 아니라 실제 타겟 명령을 갖다 놓으면 패치할 필요도 없이 그 안에 명령을 바로 실행할 수 있거든. 그래서 브랜치가 제로 사이클로 실행할 수도 있어요. 브랜치 폴딩.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아직은. 그래서 설명하면 뭐 여러분도 다 이해시킬 수 있는데 그런 노하우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BTB는 얘기했고 BTB를 보면 BTB에서 hit이 나오려면 일단 이게 엔트리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BTB에서 hit이 이 안에 엔트리가 뭐 40개, 100개면 100개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브랜치 명령이 많아지면 100개도 모자라서 그 이전 거는 날아가거든. 그 중에서 제일 불필요한 것들을 쫓아내니까 첫 번째는 현재 브랜치 명령이 저 테이블 안에 남아있어야 브랜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게 BTB hit이고 프리딕션, 컨디션이 또 93%니까 7%는 틀리잖아. 그 확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겟이 디렉트 브랜치면 안 바뀌지만 인다이렉트 브랜치면은 바뀔 수 있죠. 레지스터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브랜치 프리딕션은 그걸 고려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BTB예고 실제로는 임프루브 돼서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또 배울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어. 자, 그럼 인다이렉트 브랜치. 인다이렉트 브랜치의 대표적인 게 뭐죠? 조건 뭐? if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브랜치는 자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이렉트 브랜치, 인다이렉트 브랜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축은 뭐냐 하면 컨디셔널 브랜치냐, 언컨디셔널 브랜치냐. 지금 얘기한 거는
if는 컨디셔널 브랜치를 얘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BQ, R1, R2 룹. 루프를 항상 갈 때마다 루프로 가거든. 얘는 디렉트 브랜치야. 그러면서 컨디셔널 브랜치지. 조건이지만 항상 고정된 곳으로 가잖아. 점프 앤 링크 팩토리얼. 얘는 다이렉트 팩토리얼로 가는데 뭐 갈 때마다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항상 고정된 곳으로 가. 하지만 조건은 없지. 언컨디셔널 브랜치고. 점프하고 뭐 에라 코드 처리하는 코드로 간다. 이것도 언컨디셔널 브랜치고 다이렉트 브랜치야. 항상 그 코드로 지정된 곳으로 가지 바뀌지 않잖아. 실제 명령어에 하드코드 되어 있는 거거든. 그 옵셋이 이게 다 주소고 그 주소는 하드코드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대표적인 인다이렉트 브랜치는 뭐 이렇게 컨디셔널은 없고 인다이렉트 브랜치의 대표적인 게 뭐죠? JR $array잖아. 리턴 어드레스에 따라 바뀌는 거. 근데 이거 $array만 쓰는 게 아니라 JR하고 레지스터 뭐 10 뭐 다른 걸 가지고 인다이렉트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려워. 이거는 쉽지 않다. 계속 바뀌면 요거는 또 해결해 줄 수가 있어. 자, 이거 뭐야? 팩토리얼 코드를 보면 여러분이 팩토리얼 봤지만 여기 JR하고 $array가 있는데 점프 앤 링크 팩토리얼이 여러 군데란 말이야. 얘를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어. 코드 여기저기서 팩토리얼 부르자. 그때마다 돌아가는 곳이 달라지잖아. 리턴 어드레스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머리 엑서사이즈야. 금방 설명할 수 있는 학생한테 보너스 5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친구 뭐 보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두 개를 다르게 생각을 해서 아래 팩토리얼이랑 위에 팩토리얼 다르게 생각해서 상대 주소 값을 각각 다르게 저장해. 상대 주소 값을 각각 다르게 저장을 해놔서. 그러니까 점프 앤 링크 팩토리얼이 뭐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 다르게 어떻게 한다고? 그거 아닐 것 같은 자네고 다음에. 제일 그 팩토리얼 주소를 스택에 저장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것만 팩토리얼을 저장해 놓았다고? 주소를 어떤 주소? 그 리턴 어드레스를 스택에 저장해 놓고. 네 하나씩 위에서 합해가면서. 자네 공부했니? 지금 생각하는 거야? 지금 생각한 거야? 그거 천재인데. 자네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자네가 더 유명해질 수 있지. 맞아요. 보너스 5점. 이거 사실 10점짜리인데 보너스 5점. 자, 원래는 이 점프 앤 링크 팩토리얼의 점프 앤 링크라고 한 이유는 이때 디렉트하게 점프하면서 언컨디셔널 점프를 하면서 동시에 $array에다가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다가 다음 명령의 주소를 여기다 넣고 가잖아. 그쵸? 여기도 다음 명령의 주소를 여기다 넣고 간다고. 그 돌아올 때 그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 값을 가지고 항상 가장 최근 게 콜 사이트에 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글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스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어요. 스택을 해놓고 점프 앤 링크 할 때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값을 스택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메인이라는 펑션에서 A를 콜하고 A에서 B를 콜하고 B에서 C를 콜하고 C에서 C 리커시브하게 콜했다. 이때도 다 동작해야 돼. 그쵸? 그러면 A에서 돌아갈 주소는 메인에 있는 점프 앤 링크 A 다음이니까 이걸 메인 다시라고 하고 여기 돌아갈 주소 A 다시 B 다시 뭐 C 다시 C 다시 뭐 이렇게 하면은 할 때마다 스택에는 하나만 있으면 메인 다시. 그래서 A에서 리턴하면 메인 다시로 가는 거고 여기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들어가서 가장 최근에 리턴 어드레스는 어디 있어요? 스택의 탑에 있거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턴 어드레스 스택이라고 해요. 리턴 돌아갈 주소의 어드레스를 저장한 스택. 이것도 여러분 PC나 휴대폰에 들어간 모바일 프로세서에 다 들어가 있어. 일단 이거 없으면 성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리턴하고 JR 명령이 나오면은 그때는 스택에 있는 명령을 팝하면 됩니다. 항상 팝하면 돼.
그러면 아무리 리커시브 콜을 하건 뭐를 하건 스택에 있는 탑이네요. 그러면 얘를 실제로 하드웨어로 구현하려면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느냐? 스택인데 얘는 하드웨어 스택이니까 엔트리가 또 제한적이야. 그래서 16개, 32개 제한되어 있어요. 2의 n등으로 보통 하니까. 만약에 스택에 넘치면 어떻게? 스택 오버플로우. 그래서 팝해가지고 또 하면 언더플로우도 발생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를 해결해 줘야 돼요. 32 엔트리 하면 더 이상 푸시를 못 하든지 아니면 계속 푸시한 다음에 다시 리턴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슈는 뭐예요? 이렇게 리턴 어드레스 스택을 해놓으면 팝을 하려면 그 명령이 리턴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 리턴 명령의 주소를 저장하는 리턴 명령 태그 하는 요 버퍼가 있어서 여기다가 리턴 명령의 주소들을 아까 브랜치 타겟 버퍼의 인스트럭션 주소처럼 저장해놔. 그래서 새로운 PC값 들어오면 아 리턴 명령의 주소인지 여기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매치가 되면 스택에서 팝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다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리턴 어드레스 스택을 쓰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100% 정확하게 리턴 어드레스는 바로 인다이렉트 브랜치라도 정확하게 예측해 줄 수 있어. 왜? 이미 저장해 놨기 때문에 팝만 하면 돼. 알겠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리턴 어드레스 스택은 저희 저번에 스택 배울 때 했던 거랑 다르게 그냥 하드웨어 쪽에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치. 그 보통 이거는 하드웨어 스택이에요. 그래서 브랜치 프리딕터 안에 아까 BTB도 있고 리턴 어드레스 스택도 있는 거야. 그래서 조그만 스택이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버추얼 메모리 영역에 있는 스택은 보통 시스템 스택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그 로컬, 펑션 로컬 변수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고 그건 가상 메모리에 있는데 실제로는 피지컬 메모리에 이제 얼로케이션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리턴 어드레스 스택 혹은 리턴 스택 버퍼라고 하고 얘는 프로시저 콜이 일어날 때마다 타겟 주소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돌아올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거죠. 저장했다가 콜할 때 이 리턴 어드레스 푸시한 다음에 리턴 명령이 나오면 그때 팝을 하면 되죠. 팝을 하면 항상 걔가 예측하는. 왜냐? 히스토리대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팝을 하면 인다이렉트 브랜치이지만 정확하게 예측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사용을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타임 프리딕션을 컴파일러가 해준 프리딕션을 스태틱 프리딕션이라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모든 브랜치가 그러니까 컨디셔널 브랜치의 60%가 테이큰이니까 테이큰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도 컨디셔널 브랜치면 테이큰을 예측해주면 60% 확률이 되는 거예요. 60% 정확히. 아무 생각 없이 해도.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스마트 하려면 아까 루프가 있으니까 루프는 백워드가 테이큰이 아니니까 백워드 브랜치는 테이큰으로 하고 포워드 브랜치는 not 테이큰으로 하면 컴파일러가 해줘도 69% 정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두 방법은 정확성이 떨어져서 실제로는 프로파일링, 실제로 컴파일러가 실행을 해본다. 프로파일링이 브랜치 프리딕션에도 쓰고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어요. 실제 실행해본 통계를 가지고 코드도 제너레이션하고 이런 컴파일 타임 브랜치 프리딕션을 해줄 수 있어서 컴파일러가 실제로 해주면 보통 92.5% 정도 히트레이트, 바이모달 프리딕터랑 거의 근접하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줄 수 있어요. 실행해 보면 대충 뻔히 나와. 아, 얘는 테이큰이 맞고 얘는 not 테이큰이 맞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해요? 이런 하드웨어 프리딕터들이 아직 히스토리가 쌓여 있지 않을 때 세이프티넷으로 그때는 그냥 무작정 프리딕션 하는 것보다 컴파일 타임 프리딕션이 만약에 머신 랭귀지 통해서 지원이 된다면 그러면 저런 컴파일 타임 프리딕션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스마트하게. 하드웨어 프리딕션은 라스트 타임 프리딕션은 이제 이 1비트만 쓰는 건데 89%. 이건 잘 사용 안 하고 2비트 써서 이 짐 스미스라는 분이 제안한 93% 정도 정확성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리딕터고 여기서 얘기하는 짐 스미스 아까 그 내가 얘기했던 세이 얘가 이 친구예요. 옆에 있던 대만 친구. 얘가 이제 97% 정도 정확한데 요 지도 교수 예일 피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일 피시 그
데이비 패터슨보다 위 같은데 존 헤네시급 뭐 거의 되지 않을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 사람이 버클리 교수님이었는데 그 제자가 또 일리노이 교수였고 그 교수가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자 교수가 웬메이휴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버클리에 있다가 미시간으로 학교를 옮겼어요. 자기는 이 사람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번에 미시간 가서 할까? 미시간 가서 한참 연구해서 브랜치 프리딕션은 가장 유명했던 것 같아요. 제일팻 그룹이 가장 앞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겼어요. 텍사스 오스틴 지금은 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약간 모습이 해리포터의 그 도사들 있잖아. 할아버지 도사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겼어. 그리고 잘 안 닦나 봐. 가면은 약간 옆에 가면 냄새나. 이렇게 하고 이 도포자락 같은 거 있고 그 당시 이제 발표들을 다 우리 때는 트랜스페어런시라고 칼라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필름으로 이렇게 프로젝터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트랜스페어런시 해가지고 매직으로 그때 써. 자, 내가 할게. 들어봐. 그래서 딱. 그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아무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학생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나 봐. 그래서 우리가 학회 같은 데 가서 미시간 학생들 만나면 자기네는 지하 감옥 던전에서 일하고 있고 던전에 그 문지기 하여튼 일을 좀 많이 시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업적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이유에가 제안한 스킴은 자세하게 하면 조금 어려운데 테이블 2개를 관리하면 기존에 93%에서 더 정확한 방법이 쉽게 나오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제안한 방법을 하면 97%까지 올릴 수가 있고 그거를 디지털의 맥팔링이라는 사람이 개량을 해서 98% 9%로 올렸고 그거를 요즘엔 또 토너먼트 경쟁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뭐 한 99%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프리딕터는. 그래서 패치 스테이지에는 브랜치 프리딕터라는 도사가 있어서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준다. 자, 이제는 슈퍼스케일러 아웃 오브 오더로 가봅시다. 그래서 슈퍼스케일러 아웃 오브 오더도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한테 이제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 기본적인 개념만 소개시켜드릴게요. 90년대의 프로세서 설계의 그 지향점은 이거였어요. 인스트럭션 레벨 패럴리즘. 사이클당 명령어를 하나가 아니라 486 하나씩 처리했잖아. 펜티움은 2개, 펜티움 프로는 3개, 그 다음에 아이티늄은 6개. 90년대. 이렇게 사이클당 여러 개의 명령을 동시에 패치하고 디코드하고 실행해서 사이클당 처리하는 명령어 수가 드러나죠. IPC, Instruction per Cycle이 증가해. 그럼 여러분이 시험 봐서 알겠지만 IPC가 증가하면 성능이 올라가겠죠. 그게 90년대의 모토였어요. 그것을 인스트럭션 레벨 패럴리즘이라고 해요. 하드웨어적으로 슈퍼스케일러. 요즘에는 멀티코어 시대죠. 요즘에는 TLP, 스레드 레벨 패럴리즘이야. 그래서 ILP는 세츄레이션 됐고 TLP는 뭐야? 코어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코어가 여러 개 있고 하나의 코어에서도 멀티 스레딩에 의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돼. 몇 시간마다, 몇 사이클마다. TLP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할 거고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스트럭션 레벨 패럴리즘을 그 뭐냐 프로그램의 시퀀스, 머신 인스트럭션 시퀀스가 있는데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CPU 안에 리소스가 많아지니까 야 하나씩 처리하지 말고 그 옆에 관련 없으면 2개씩 동시 처리해. 그게 펜티움이야. 펜티움. 그러다가 단순히 하드웨어 리소스가 2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목표인데 명령을 하나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왜 꼭 하나씩 처리해 필요해서 2개씩 처리하자 이거지. 여기 하드웨어가 2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패치 스테이지에서 명령 2개가 패치돼. 파이프라인이 2개가 병렬로 진행하는 거지. 알겠나? 그 하드웨어가 2개가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코어가 2개는 아닌데 코어 안에 파이프라이닝에 명료가 2개씩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병렬로 들어가는 거지. 2개씩 들어가서 파이프라인은 흐르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어셈블리 공장이라면 이 펜티움은 한 대 만드는 어셈블리가 아니라 2대가 동시에 작업한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이 쓰는 그 휴대폰, 이 애플
아이폰 저기 있는데 아이폰 같은 데는 거기 들어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6개씩 처리해요. 요즘에 서버 아이테니움 최신 버전은 12개씩 처리해요. 한 번에. 명령어 12개가 동시 처리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슈퍼스케일러라고 하고 그렇게 사이클당 명령어 처리를 늘리는 IPC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패러렐리즘을 우리가 인스트럭션 레벨 패러렐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IRP라고 하고 요즘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보통 2개에서 6개, 뭐 심지어는 10개 이상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인, 패치, 디코드, 리드는 순차적이죠. 앞차가 막히면 막혀 있어야 돼. 멈춰 있어야 돼. 그거를 인오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펜티움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패치, 디코드, 리드에서 막혀 있으면 디코드가 스토리해야 돼. 하지만 여러분이 요즘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인텔 i7 다 아웃오버더 파이프라인이에요. 다이나믹 스케줄링. 얘는 뭐야? 앞에 게 멈춰 있으면 앞차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실행이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인스트럭션이 패치 한 다음에 디코드 된 다음에 인스트럭션은 먼저 얘가 파이프라인의 디펜던시에서 어떤 건 멈춰 있어야 되잖아. 멈추면은 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얘가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장소를 따로 만들어 줘야 돼.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인스트럭션 윈도우라고 해요. 그래서 패치 한 다음에 디코드 한 다음에 바로 인스트럭션 윈도우로 보내죠. 보내지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데이터가 어벨러블 한 것부터 먼저 순서를 바꿔서 먼저 백엔드로 보내진다. 그게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그거를 다른 말로 다이나믹 스케줄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고성능 CPU 웬만한 데는 다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이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 example 보면 펜티움 4는 3-way 20 스테이지 20단계의 아웃 오브 오더 슈퍼스케일러 파이프라인 3개의 명령이 동시에 20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서 병렬로 처리되어야 되고 그 중에 인스트럭션 윈도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순서가 데이터가 어벨러블 한 것부터 바로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아웃 오브 오더로 실행되는 그런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 i7은 4-way 14 스테이지 아웃 오브 오더 슈퍼스케일러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고 암코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게 A8이 아이폰에 들어간 칩이죠. A8에는 여기 6-way 아웃 오브 오더 슈퍼스케일러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6개의 명령씩 동시에 처리한다. 아이테니움 내가 참여했던 아이테니움은 6-way 슈퍼스케일러인데 인오더로 되어 있어. 왜?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아이테니움 디자인 팀이 인텔이 원래 할 때는 그냥 슈퍼스케일러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 형태로 만들려고 했는데 HP가 같이 하자고 그랬어. 중간에. 딱 눈치를 보니까 우리가 해봤자 인텔이랑 경쟁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협력하고 쟤한테 싸게 공급받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HP가 그 당시에도 PA 리스크니 잘 나가는 자기네 칩들이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HP 엔지니어들을 인텔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 HP 엔지니어들이 한 20명이 있었어. 그 친구들이 같이 하다가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아이테니움 2를 만들었어. 우리는 아이테니움을 하고. 그래서 아이테니움은 사실은 첫 번째 나왔다는 기념이고 실제 대량 판매된 것은 아이테니움 2였어요. HP가 앞서 있는 게 많거든. 서킷 이쪽은 HP가 기술력이 더 좋았고 서버용 칩을 많이 만들어서 아주 인텔은 그 대신 일드가 굉장히 높아. 보수적으로 설계해. 네, 하나도 아까운 거야. 대신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 이쪽은 강한데 서킷 쪽은 저쪽이 더 강해서 그쪽이 아주 유명하다기보다도 아주 그 스마트한 그 엔지니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모르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하여튼 아이테니움은 6-way 인오더인데 이게 왜냐 HP 랩이라는 연구소에서 항상 앞으로 하드웨어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하드웨어만 가지고 복잡하면 그 한계를 못 쫓아간다. 컴파일러 소프트웨어가 다 하자. 그래서 Very Long Instruction Word라는 그런 머신 랭귀지 형태로 만들면 컴파일러가 다 스케줄 해놓으면 하드웨어는 좀 더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스크 개념을 슈퍼스케일러에 도입해보자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는 실패야. 요즘에 프로세서는 다 인오더가 아니라 아웃 오브 오더로 가고 있어요. 왜? 아웃 오브 오더로 해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인오더로 하게 되면 제한점이 좀 있거든. 그래서 아이테니움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오더로 만들어 놔서 성능이 조금 기대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런 게 있고
자, 슈퍼스케일러 파이프라인, 약간 펜티움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보면, 우리가 이제 투웨이 슈퍼스케일러 파이프라인을 가정하고, ALU는 원 사이클 걸리고, 그 다음에 ALU에서 애드나 서브트랙트는 간단하니까 원 사이클 걸리고, 멀티플라이나 디바이드는 같은 ALU 파이프라인에서 인데 4사이클 걸린다 가정하고, 또 메모리 파이프라인은 이게 투웨이 슈퍼스케일러니까 메모리는 2개가 있어서 2개가 따로 있고, 캐시, 에런 캐시에서 히트를 하면 원 사이클 걸리고, 여기서 없으면 L2까지 가면 에런 미스가 발생하면 4사이클 걸린다. 이런 가정을 하고, 이런 코드에 대해서 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제 2개씩 들어오는 거야, 2개씩. 로드 R1, 로드 R2인데 이제 투웨이 슈퍼스케일러니까 2개를 동시에 처리하죠. 첫 번째 로드는 에런에서 히히 일어났으니까 fetch, decode, read, execute, write back이야. 메모리 파이프라인 2개니까 동시에 같은 사이클에 또 다른 로드를 메모리 파이프라인 또 다른 데 하면은 여기서 에런에서 미스가 일어났고 L2에서 3사이클이 더 걸려서 전체적으로 4사이클이 걸리고 write back이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L1, L2 있을까요? 캐시인데 우리 아직 캐시를 안 배웠지만 메모리인데 메모리는 느리잖아. D램이 굉장히 느리거든. CPU에서 D램 액세스 하려면 최소한 200사이클 걸려요. CPU 사이클로. D램에서 가져오게 되면 인스트럭션 패치 할 때마다 200사이클 기다린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D램에서 한 번 가져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가져오면 CPU 안에 가까이 가져다 놓고 재활용해요. 가장 가까운 캐시가 제일 작고 제일 빨라. 그게 레벨 1 캐시고, 작으니까 거기 없으면 레벨 2를 찾고, 그게 더 커. 레벨 2에 없으면 레벨 3까지 찾아요. i7 같은 경우. 거기도 없으면 그 다음에 메모리 가는 거야. 오케이? 졸고 있나? 그래서 그 다음 멀티플라이랑 애드가 들어갔는데, 멀티플라이가 fetch, decode 하고 read 하려고 하는데 R1, R2를 다 읽는데 R1은 여기서 바이패스 될 수 있죠. 근데 R2는 언제 바이패스 돼? 이때 요 4사이클이니까 그때 마지막에 바이패스 된다고. 그래서 R1, R2를 받아서 멀티플라이는 4사이클 걸리는데니까 이렇게 4사이클 대로 실행하고, 뒤에 애드는 R1, R2를 같이 받은 다음에 얘는 먼저 끝나는 거지. 간단하니까. 그렇게 하고 라이트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 fetch, subtract랑 add는 fetch 한 다음에 얘가 인오더 파이프라인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리드 스테이지에서 2개의 명령어가 스토어하고 있으니까 얘는 디코드 스테이지에서 스토어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얘는 뭐를 받지? 서브는 R3, R4인데 R3랑 R4를 둘 다 읽으려면 어떻게 돼?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R3가 늦게 끝나니까 기다렸다 바이패스해서 실행하는 거고, add는 R4만 기다리는데 R4는 금방 끝나니까 이때 바이패스해서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토어들은 fetch에서 스토어하고 있다가 디코드 스테이지 있다가 얘는 금방 끝난 거지. hit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펜티움을 간단하게 보여준 얘기예요. 펜티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이것만 하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아웃 오브 오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인오더 파이프라인에서는 엔타이 디펜던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앞에 명령어의 리드가 뒤에 명령어의 라이트보다 항상 먼저 발생해요. 하지만 아웃 오브 오더는 그것도 바뀔 수가 있어. 왜? 앞에 명령어가 인스트럭션 윈도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나 아직 리드 애프터 라이트 디펜던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 명령어는 그 디펜던스를 안 무관하거든. 먼저 실행된 다음에 얘가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미리 라이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Write to read violation. 그거는 발생하면 안 돼. 그것도 해결해 줘야 되죠. 자, 여기 명령어 보면 디비전 명령어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오래 걸려. 복잡하지? 그래서 add 하는데 이 add 명령이 F0가 오래 걸리니까 add 명령이 스토어라고 있겠죠. read 스테이지에서. 그쵸? 앞에 이 F0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원래는 인오더면 뒤에 subtract 명령어도 기다려야 돼. 디코드 fetch 스테이지에서. 근데 얘는 디코드 스테이지에서 기다리지 않고 얘가 인스트럭션 윈도우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얘가 순서를 바꿔서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야. 왜? 얘는 기다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먼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은 여러분 보면 굉장히 고성능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잖아. 근데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의 기본적인 스케줄링, 그 다음에 실제 컴퓨터도 1960년대 나왔어. 60년대. 지금이 뭐죠?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죠? 2019년이죠?
1960년대 내가 태어날 당대예요. 여러분은 뱃속에도 없었고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태어날 때. 알겠지? 그래서 뭐 저 순서 바뀌면은 애드랑 서브랑 F8에 대해서 디펜던스 생기는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라이트 앱 리드 디펜던스는 생기지. 그래서 얘가 써줄 때 쓰면 안 되지. 대기해. 거기서 대비하는. 그렇죠. 써줄 때 대기하거나 하여튼 조치를 취해야지. 하지만 실행은 언제 할 수 있지. 실행은 할 수 있어. 또 질문. 그건가? 질문이? 오케이. 날카롭네. 1964년 CDC 6600이라는 컴퓨터. 40년대 처음 전자식 컴퓨터가 나오고 50년대 이제 막 상용화가 돼서 60년대 이게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점. 그럼 그 라이트 애프터 리드 디펜던스는 그 레지스터 리네이밍으로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해요? 요즘에는 저런 정도는 다 커버하죠. 레지스터 리네이밍으로 펜티엄 프로나 뭐 펜티엄 프로를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도 있어. 자료도 있는데 한번 길어지니까 그 정도는 그냥 다 라이트 애프터 리드, 라이트 애프터 라이트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코어보딩은 해결 못해. 토마줄러는 다 해결해. 스코어보딩은 스토레. 근데 토마줄러는 다 해결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지 내가 개념적으로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오케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스코어보딩은 스코어보드라는 걸 사용하는데 스코어보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리드 애프터 라이트 디펜던스를 체크하려면은 프로듀서가 지금 익스큐션이나 라이트백 스테이지에 있는지 체크해야 되잖아. 그래서 리드 스테이지에 있는 명령어의 소스랑 레지스터를 다 비교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로드는 어떡하지? 로드, 메모리 리드는 캐시 미스가 발생하면 200사이클 걸릴 수도 있어. 그게 L1, L2, L3 같아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럼 그거를 다 트랙해서 내가 지금 하려는 데스티네이션 아직 로드가 안 됐으면 체크하기가 쉽지 않죠. 200사이클 동안 계속 누적해서 히스토리 관리하려면 그것도 오버헤드가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롱 레이턴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하드웨어가 뭘 쓰냐면 스코어보드라는 걸 써요. 스코어보드. 스코어보드는 레지스터마다 한 bit씩만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뭐야? 한 bit이 스코어보드가 BGBit이야, BGBit. 걔가 1이면 누군가 얘한테 쓰고 있는 거야. 아직 계산 중이야. 얘가 0이면 아무도 안 써.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으면 돼. 그러면 내가 리드 스테이지에서 내 소스를 읽어야 돼.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바이패스 하려면 다 비교해야 되지만 일단은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스코어보드만 보면 알아. 비지네? 그럼 대기해야 돼. 그쵸? 0이면 읽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스코어보드야. 그렇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스토어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이런 스코어보드라는 스테이터스 플래그예요. 레지스터다 한 빗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 스코어보딩을 이용해서 CDC 6600에서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때부터 프로세서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 당시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없었어. CPU 하나가 커다란 보드 아니면 뭐 엄청난 박스로 구현돼 있지. 옛날에 대형 컴퓨터 봤죠? 우리 이 교실에 몇 배 커 컴퓨터가. 그게 이제 점점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손톱 흔히 보다 작으면서 성능은 그 당시에 한 몇 천만 배 빠를 거야. 한 1억 배 빠르지 않을까? 옛날 50년대 컴퓨터에 비해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 거고. 1964년도 이 CDC 6600이라는 이제 보드 레벨, 당시 뭐 진공관이나 뭐 트랜지스터도 이제 막 나왔을 때니까 이런 걸 설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파이프라이닝 하면서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디코드 스테이지. 아까 우리가 원래는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인에서 우리가 백엔드 펑셔널 유닛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걸 이슈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아까 2way 슈퍼스케일러를 2이슈 슈퍼스케일러 이렇게도 불러요. 4way 슈퍼스케일러, 4이슈 슈퍼스케일러 이렇게 부르요. 백엔드로 몇 개씩 보낼 수 있느냐. 근데 이제는 이슈가 두 단계로 나눠져. 패치한 다음에 명령어 디코드 한 다음에 디코딩 하면서 디코딩 끝나자마자 인스트럭션 윈도우로 보내야 돼. 그때까지 이노드야. 패치 디코드 하면서 이슈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인스트럭션 윈도우로 보내는 걸 이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스트럭션 윈도우에서 어떻게 됐죠? 명령어들이 소스가 어벨러블 하면 그때 백엔드로 보내진다 그랬죠? 데이터가 어벨러블 한 것부터 순서가 바뀌어서 그 밖에 보내지는 실제 백엔드로 보내는 걸 디스패치라고 해요. 디스패치. 그래서 이슈가 이슈 디스패치로 바꾼 거고 그거는 도큐멘트 그 스펙에 따라서 어떤 데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내는 걸 디스패치 백엔드로 보내는 걸 이슈로 거꾸로 얘기할 때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이슈 디스패치가 더 많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슈 스테이지는 뭐냐 디코딩 하면서 먼저 체크를 해. 스코어보드를 라이트 애프터 라이트랑 스트럭처 헤드를 하는데 아까 이 디코딩 스테이지랑 리드 스테이지 사이에 인스트럭션 윈도우가 있는 거야. 대기 장소. 디코딩해서 인스트럭션 윈도우에 보내는 거야. 근데 보내는데 인스트럭션 윈도우도 하드웨어니까 엔트리가 제한돼 있겠죠. 그 명령어 대기 장소인데 만약에 인스트럭션 윈도우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 못 보내. 스토어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이프라인 스토어드 온 아웃풋 디펜던스. 그건 뭐냐? 내가 이슈할 때 체크하는 게 뭐냐? 스코어보드를 체크해. 스코어보드 체크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데스티네이션, 내 현재 명령어의 데스티네이션이랑 데스티네이션에 해당하는 레지스터에 스코어보드가 1이 있느냐? 그럼 누군가 또 라이트하고 있다는 중 아니야? 그러면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라이트 애프터 라이트 바이올레이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보수적으로 만약에 스코어보드를 체크해서 누군가 쓰고 비지하면은 파이프라인은 그 이슈하지 않고 멈춰요. 아웃풋 디펜던스 때문에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스코어보드 보고 누군가 딴 놈이 쓰고 있으면 나는 자제하고 있는 거야. 걔가 끝날 때까지. 오케이? 그 멈춘다는 게 인스트럭션 윈도우에서 계속 대기되고 디스패치 아, 된다고 했어요. 아니 얘는 이슈도 못하는 거지. 인스트럭션 윈도우에 보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치하고 디코드까지는 이제 거기까지 인오더야. 디코드랑 이슈랑 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인스트럭션 윈도우에 보내는데 못 보내는 거지. 왜? 보내고 나면 나중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라이트 애프터 라이트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얘는 초기적인 아웃 오브 오더 스케줄링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는 거지. 그럼 라이트 애프터 라이트 문제 생기지 않죠? 누군가 쓰고 있으면 나는 안 보냈으니까. 일단 그건 해결해.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인스트럭션 윈도우에 빈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그 스트럭처를 해줘야 돼. 못 보내. 대기 장소가 없어. 근데 이슈 못하고 거기서 스토어라니까 이슈 스테이지랑 패치 스테이지는 같이 다 스토어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제 빈 장소가 있고 누가 충돌되는 라이트가 없으면 인스트럭션 윈도우에 보낼 수 있는 거야. 이슈가 하면. 그 다음에 레지스터 리드 스테이지에서는 뭐냐? 인스트럭션 윈도우에 대기하면서 얘는 이제 내 원하는 레지스터가 언제 어벨러블한지 스코어보드를 모니터링 하는 거야. 둘 다 0이다. 비지하지 않다. 그럼 그때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 둘 다 소스가 어벨러블 한 명령어부터 순서를 바꿔서 걔부터 먼저 백엔드로 디스패치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드 애프터 라이트 해저드를 디텍션 한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펑션 유닛으로 아웃 오브 오더 이슈한 순서랑 디스패치한 순서는 다 바뀌거든. 그렇지? 그래서 실제 백엔드에 보내진 순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실행을 된다고. 근데 이제 리드 애프터 라이트 디펜던스 체크했고 라이트 애프터 라이트 디펜던스 체크했죠. 여기 아웃풋 디펜던스. 그럼 라이트 애프터 리드 디펜던스도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느냐? 라이트백 스테이지에서 실행을 끝난 다음에 누가 아직도 인스트럭션 내가 쓰려고 하는 레지스터에 대해서 누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녀석이 있으면 못 쓰고 거기 라이트백 스테이지에 스토어를 해. 그러니까 디펜던스에 의해서 자주 멈추겠죠, 얘는. 하지만 아웃 오브 오더로 실행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컴퓨터는 상당히 많이 팔린 컴퓨터야. CDC 6600이라는 컴퓨터가 세계 최초로 아웃 오브 오더 스케줄링 다이나믹 파이프라인을 구현한 컴퓨터야. 64년도에.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게 나온 다음에 67년도에 IBM에서 토마슬로 알고리즘이라고 토마줄로라는 사람이 새로운 아웃 오브 오더 스케줄링을 했는데 이게 거의 현대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의 기본이에요. 이때 거의 다 만들어졌어. 토마줄로가 약간 일본 이름 같잖아. 그래서 찾아봤어 내가. 토마줄로가 일본 사람인가? 일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멕시코인 계열이고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토마줄로라는 사람이 IBM 360이라는 메인프레임, 이 360은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였어요. 360. 그때 당시 또 OS도 OS 360이라고 불렀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이게 이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해서 굉장히 많이 팔린 굉장히 유명한 IBM의 메인프레임 컴퓨터고 1967년에 나왔는데 여기는 아까
코어 코딩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이 구현되어 있어요. 지금의 IBM의 리스크 프로세서 파워PC가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뒤에 구조를 간단하게 예시했는데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이디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스트럭션 윈도우가 그전까지 인스트럭션 윈도우 하나 대기 장소가 나는데 얘는 분산되어 있어. 아까 인티저 ALU, 플로팅 포인트 유닛, 메모리면 각각마다 펑셔널 유닛마다 자신이 기다리는 대기 장소가 따로따로 있어. 분산된 인스트럭션 윈도우라고 하고 걔를 예약 장소,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이라고 불러요. 리저베이션 스테이션. 내가 또 나 혼자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점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고 지루하니까 또 퀴즈. 센트럴 윈도우하고 센트럴라이트 윈도우하고 분산 윈도우, 리저베이션 스테이션하고 장단점이 있어. 리저베이션 스테이션 이 분산된 인스트럭션 요즘은 이런 형태로 더 많이 구현돼요. 인텔 펜티움 프로도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으로 되어 있고 파워PC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의 분산된 인스트럭션 윈도우의 장점하고 단점을 하나씩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너스 5점. 이건 이제 우리 골프에서는 원래 이거 뭐라 그러지? OECD라고 하거든. 골프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물어봐. 골프 치시는 분이 있으면 OECD면 이 홀당 10,000원씩 내기 하는데 6만 원 이상 가져가면 그다음부터 OECD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어디 못 치면 다 뱉어내야 돼.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장점, 단점.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으로 하면은 메모리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뉘니까 만약에 그 어떤 한 기반에서만 이렇게 계속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메모리는 이제 다른 인스트럭션에 대한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뭐 플로팅 포인트 계산만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오케이. 그 메모리 단점. 오케이. 맞았어. 그 인스트럭션 윈도우가 중앙 집중식으로 하면은 활용도가 좋죠. 모든 엔트리 수 있는데 얘는 분산되어 있어 자기 타임마다 자기 대기 장소가 따로 있으니까 딴 데는 비어있어도 사용할 수 여기가 꽉 차면 이슈 못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단점. 장점은? 장점은 그 연결할 수 있는 개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장점은 조금 여러분이 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점수를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 또 장점 괜찮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막 인티저나 플로팅 포인트나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대기 시간이 더 길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뭐 더 자주 쓰이는 인스트럭션 타입의 그 레저베이션 스테이션을 더 크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좀 효율 있게 이거를 좀 있게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다른 장점이 있는데 자네 그다음 자네. 저장되는 곳이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거 C 센트럴 그거는 항상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더 빨리 정답. 둘 다 5점씩 줄게. 5.5점. 오케이. 이 센트럴라이드 인스트럭션 윈도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와이드 이슈가 될수록 대기 장소가 더 커져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모자라서 바틀렉이 되거든. 인스트럭션 윈도우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연산 결과가 나오면 연산 결과가 나중에 보면 얘는 바이패스 돼요. 바이패스 돼서 걔를 버스에서 기다리다가 걔가 나오면 여기 인스트럭션 윈도우에 대기하고 있는 데는 다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커지면 커져서 비교해야 될 애들이 많아지고 와이어도 길어져서 이게 웨이크업 시키는데 오래 걸려. 그게 바틀렉이 되거든. 인스트럭션 윈도우가 커지면 다 찾아봐야 되잖아. 근데 분산돼 있으면 얘는 그 안에서 로컬하게만 찾으면 되니까 빨리 서치할 수 있지. 장점, 단점.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분산 형태가 더 스케일러러블해요. 요즘에는 인스트럭션 윈도우가 큰 상태니까 요즘에 추세는 다 분산 형태로 구현을 해요.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분산된 인스트럭션 윈도우를 갖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사실은 펜티움 프로는 이런 형태로 구현되어 있지 않지만 얘는 또 어떤 의미에서 레지스터 리네이밍을 해. 그래서 아까 아웃풋 디펜던스, 엔타이 디펜던스를 다 제거해줘. 제거해줘. 어떻게 제거하냐 하면 아까 라이트 애프터 리드 디펜던스는 뭐야? 인스트럭션 윈도우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미리 안 읽었잖아. 왜 안 읽어? 미리 얘는 뭐야? 미리 읽을 수 있는 거 스코어보드나 뭘 보고 읽을 수 있는 건 미리 가져와서 읽어놔. 읽어와서 아까 레저베이션 스테이션 엔트리에 저장해놔.
그럼 뭐야? 미리 읽어오면 나중에 누가 거기 레지스터 파일에 덮었어도 상관없죠? 얘는 읽을 거 바로바로 가져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write to read를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미리 읽을 수 있는 건 미리 가져다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결국 스토리지가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write to write 해줘도 해결한 게 아웃풋도 꼭 같은 레지스터에 쓰려고 하지 말고 리저베이션 스테이션 안에 쓸 수 있는 장소를 거기다 저장해 놓고 나중에 레지스터 파일에 쓰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다 엔트리에 리저베이션 스테이션 엔트리에 명령어만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스 읽어오는 장소, 결과를 쓰는 장소까지 다 저장해 놔. 그럼 매번 새로운 곳에 쓸 수 있죠. 걔가 어사인 받을 때는 비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write to write 디펜던스는 발생하잖아요. 왜? 다른 곳에 쓰니까. 그래서 둘을 다 제거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앞서 있는 스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드웨어 레지스터 리네이밍을 해주고 따라서 파이프라인은 write to write나 write to read 디펜던스에서는 멈추지 않아요. 그건 다 해결해줘. 요즘에 펜티움 프로나 그 i7에 사용하는 그 레지스터 리네이밍이 요랑 약간 다른 스킴을 써요. 걔는 피지컬 레지스터 풀을 두고 새로 라이트 할 때마다 걔한테 하나씩 얼로케이션 하면서 매핑 테이블을 관리해. 그 테이블을 가지고 너 로지컬 레지스터 몇 번, 걔는 너 실제로 피지컬 레지스터 몇 번에 저장돼. 그거 가지고 가. 그 매핑을 통해서 하는데 뭐 그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고 아직도 IBM 머신은 저런 식으로 써요. 리저베이션 스테이션 엔트리에서 토마스로 알고리즘 형태로 써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 전에 스코버딩을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으니까 느리지. 얘는 어떻게 됐어? 커먼 데이터 버스. 출력이 나면 출력을 버스에다 출력하면 버스가 이렇게 리저베이션 스테이션까지 연결돼 있어서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에서 기다리다가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는 게 아니라 버스에 레지스터 몇 번에 대해서 출력이 나왔네 그러면 버스를 모니터링 하다가 자기 갖고 있는 엔트리에 대기하고 있는 걸 비교해서 매치가 일어나면 그때 얘가 이제 바이패스 받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데이터 바이패스도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행한 결과를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에 대기하고 있는 명령어로 바로 바이패스 해준다. 이러기 위해서는 레지스터 파일이랑 리저베이션 스테이션들이 리절트 버스를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매치하는 그 리절트 버스에서 항상 레지스터 넘버가 있어서 그걸 보고 매치가 일어나면 바이패스에서 받거나 웨이크업을 시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이게 토마스 로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살펴보면 아까 이슈 스테이지에서는 뭐야? 리저베이션 스테이션 내가 플로팅 포인트 명령인데 플로팅 포인트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에 엔트리가 있으면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보내면서 그때 어베일러블한 오퍼랜드들은 레지스터 파일에서 다 읽어와. 읽어오면 write to read 디펜던스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리저베이션 스테이션 엔트리를 얼로케이트 이슈를 하면 거기 출력에 대한 저장 장소도 있으니까 레지스터 리네이밍은 끝난 거고 그게 이슈야. 이슈하면 리네이밍이 다 끝난 거고 벌써 보낸 거야. 그 다음에 리드 스테이지에서는 데이터 버스를 모니터링 하다가 데이터 출력이 나오면 그때 바이패스 해가지고 읽으면서 그러면 두 개의 소스가 어베일러블한 명령어들이 생기겠죠. 걔들이 레디가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파이어가 되는 거지. 순서대로. 순서가 파이어 돼서 실행이 되고 실행될 때마다 레지스터 파일이랑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이 동시에 보내진다. 바이패스도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고 이게 파워PC 프로세서인데 파워PC 프로세서 보면 이게 인티저 레지스터 파일, 이게 플로팅 포인트 레지스터 파일이고 이게 인티저 유닛이고 이게 아마 멀티미디어 유닛 같고 이게 로드스터니까 이게 메모리예요. 그래서 보면 이 연결을 보면 요 앞에 있는 요것들이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이야. 그래서 명령을 fetch한 다음에 여기 얘는 디스패치라고 불렀지만 이게 이슈하면은 인스트럭션 이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실행이 된 다음에 결과는 이렇게 버스를 통해서 다 바이패스 되게 돼 있어. 바이패스 되게 되어 있고 이 연결을 여러분이 심심하면 잘 한번 살펴보면 얘는 인티저 ALU고 멀티미디어 메모리 얘네들은 인티저 레지스터 파일에 연결되어 있고 이 플로팅 포인트 유닛은 이런 플로팅 포인트 레지스터 파일에 연결되어 있고 메모리는 플로팅 인티저 다 다뤄야 되니까 둘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요거를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서 보자. 이왕이면 오늘 숙제 다음 시간에 추가로 좀 설명할게요.